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가토겐의 여기서는 커스터드, 특별 도시락을 팝니다를 준비했어요. 미스터리 같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즐겨볼까요? 장 닭튀김 도시락 손님. 그 사람은 나에 관해서라면 늘 무엇이든 알고 있다. 5월의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다. 지금 살고 있는 연립주택 근처 도시락 가게에서 나는 늘 닭튀김 도시락을 산다. 그러고 보니 요즘 닭튀김 도시락에 푹 빠져 있다. 점심으로 계속 이것만 먹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길에 사간다. 도시락 가게가 문을 닫는 주말은 섭섭하기까지 하다.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파는 걸 사 먹지만 그땐 닭튀김 도시락은 제외한다. 하나에 400엔, 닭튀김이 5개나 들어있고 부식으로 딸린 감자 샐러드도 푸짐하다. 밥도 듬뿍 담겨 있으니 이 가격이면 꽤 저렴하다. 그래서 언제나 이 닭튀김 도시락을 고른다. 질리지 않느냐고? 어째선지 전혀. 옛날부터 나는 뭔가에 꽂히면 줄곧 그것 하나만 먹어도 질리는 법이 없었다. 그야 언젠가는 물리는 날도 온다. 그것도 느닷없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편단심 닭튀김 도시락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와 허기가 느껴지면 드디어 닭튀김 도시락과 감자 샐러드를 먹을 시간이야 라고 뇌가, 입이, 혀가, 위장이 이 가게의 닭튀김 도시락을 미친 듯이 원하는 터라 어쩔 도리가 없다. 스스로도 알고는 있다. 내가 집착이 강한 성격이라는 걸. 생강과 마늘 맛이 느껴지도록 간장으로 밑간을 했으며 튀김옷은 식어도 바삭하다. 한 입 빼어 물면 입안에서 기름과 지방이 조화를 이룬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맛이다. 그때 귓속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한 목소리. 고기만 먹으면 못 써 채소도 먹어야지. 물론 먹고 말고. 감자 샐러드가 있으니까. 감자만으로는 어림도 없지. 녹색 채소를 먹으렴. 오이도 제대로 들어있다고. 거기다 양파도 조금. 그걸로는 부족해. 저번 주에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줬잖니? 사다 먹거나 외식만 해서는 아무래도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기 힘들단다. 보내준 반찬은 꼬박꼬박 먹고 있니? 당연하지. 거짓말 아냐? 물론 거짓말이지. 냉장고에 넣어둔 채 손도 안 댔다. 아마 벌써 썩기 시작했을걸. 또 한꺼번에 모아서 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역시나. 그 사람은 나에 관해서라면 늘 무엇이든 알고 있다니까. 별표. 포인트 카드, 오늘로 다 채우셨네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여느 때처럼 나는 닭튀김 도시락을 샀다. 바닥이 널찍한 쇼핑백을 미리 챙겨와서 도시락을 담았다. 그런데 가게 점원의 말이 평상시와 달랐다. 400엔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되풀이하는 말에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포인트요. 무슨 뜻인지 곧장 파악하지 못해서 되물었다. 포인트 카드 말이에요. 가게 점원인 여자가 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꽉 찼어요. 아하. 그랬나. 이 가게에 포인트 카드가 있었던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계산할 때마다 스탬프를 콩콩 찍어주는 잠옷 예스러운 종이카드. 자각도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돈과 함께 카드를 건네고 있었나 보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2~3번쯤 다른 가게의 카드를 이곳에 낸 적도 있었다. 그때 이건 저희 카드가 아니에요 라는 지적을 받고 지갑 속 카드 위치를 바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다. 다 모았나요? 네. 나는 여자 점원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얼마 전까지 이 가게에는 할아버지뿐이었다. 치켜 올라간 가느다란 눈에 사각턱을 한 우악스러워 보이는 할아버지. 거스름돈 100만 애니올시다. 계산할 때마다 못 들은 척시치미를 떼게 만드는 농담을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별난 할아버지였다. 언제부턴가 이 여자가 일손을 돕기 시작하더니 초봄부터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맞다.
포인트 카드가 생긴 것도 이 여자가 일하게 된 뒤부터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진 않지만 틀림없다. 자세히는 몰라도 할아버지는 병에 걸려 요양 중인 모양이다. 그런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기억도 흐릿하지만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여자에게 물어봤던 게 아닐까. 돌아가신 거라면 곤란하다. 나로서는 닭튀김 도시락이 걱정이었다. 맛이 완전히 바뀌면 조금, 아니 상당히 싫으니까. 다행히 여자가 할아버지의 조리법을 제대로 물려받은 모양이다. 흠이라고 한다면 튀김옷이 살짝 찰져서 딱딱한 점이랄까. 게다가 감자 샐러드는 마요네즈 맛이 진하다. 감자도 너무 부드럽게 으깬다. 할아버지가 만들면 감자 덩어리가 섞여 있어서 씹는 맛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 말고는 거의 맛이 같았다. 포인트를 모으면 뭔가 선물이 있나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여자를 관찰한 적은 처음이다. 평소라면 400엔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최소한의 응대가 전부였다. 생각보다 젊군. 나이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나보다 한두 살쯤 위려나. 어쩌면 나이가 같거나 아래일지도 모른다. 화장기가 없는 탓인지 시원스러운 눈매도 도톰한 입술도 둥근 얼굴도 오히려 앳돼 보인다. 늘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고 부침성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데다 목소리도 낮았기 때문에 꽤 나이를 먹은 아주머니일 거라 짐작해왔다. 상대방의 나이가 젊으면 약간 걱정된다. 포인트를 모으면 뭔가 선물이 있나요? 이 질문, 지질해 보이려나. 무력이 많은 녀석으로 보이진 않을까? 거기 있는 여자는 옆에 놓인 음료 전용 소형 냉장고를 가리켰다. 음료 중에 한 병을 자유로이 고르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스스로도 느낄 만큼 내 목소리에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달갑지 않다. 상당히 별로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다. 김샜다거나 할까? 하나에 150엔짜리 주먹밥과 300엔에서 450엔쯤의 도시락을 파는 가게의 포인트니 그 정도가 적절한 보상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달갑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그럼 한 병 가져갈게요. 가게를 나서려는데 여자가 불러 세웠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자그마한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뭐죠? 가게에서 드리는 경품이에요. 경품이요? 네? 뭔데요? 봉투가 얇았다. 카드나 엽서 같은 게 들어있나? 그렇겠지. 역시나 반갑지 않은데. 열어보는 재미가 있죠.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얼씨구? 목소리가 튀어나올 뻔했다. 여자가 아주 미세하게 웃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소가 섞인 선의로 건네줬는데 필요 없다며 되돌려주기도 그랬다. 고맙습니다. 나는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여자도 인사했다. 가게를 나와서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아침에 혼잡 한 전철에서 도시락을 들고 이동한다. 도시락이 담긴 쇼핑백을 대롱대롱 늘어뜨리는 건 다른 사람에게 실례이므로 가슴 앞에서 품듯이 들고 있다. 상당히, 실은 굉장히 성가시다. 그런데도 회사가 아닌 집 근처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는 건 맛있어서다. 게다가 저렴하고 양도 많다. 고작 포인트의 보상이 기대 이하라는 이유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 가게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너무 호들갑 떠는 건가? 별표. 내 이름은 오스기 신노스케. 23살이다. 작년 봄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어느 설계사무소에 취직했다. 재학 중일 때부터 수습 겸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곳인데 그대로 정사원이 되었다. 도시락 가게 근처의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게 된 것도 그 무렵이다. 본가는 사이타마의 구석 쪽이고 회사는 도심부에 있다. 가깝다고는 할 수 없어도 통근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고 월급이라고 해봐야 쥐꼬리만 하다. 생활비만으로도 무척 빠듯해서 놀러 다닐 여유도 없겠지.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독립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별표. 야 도쿄의 북쪽에 인접한 현.
얼마간이라도 집에서 다니면서 저금이 어느 정도 모인 뒤에 자립하는 편이 좋지 않겠니? 잔소리를 듣기도 했고 그 말이 정답이긴 하다. 그래서 더더욱 고분고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나는 본가를 벗어나고 싶었다. 혼자서 해나갈 수 있다. 이제 난 어린애가 아니다. 한 사람의 어른이다. 언제까지나 부모 밑에서 편안히 살고 싶지 않다.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누구에게? (5월의) 저녁, 오후 7시. 날은 저물고 나는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다. 요즘 우리 회사는 비교적 한가해서 일에 봬도 일찍 퇴근한 편이다. 일이 밀려들면 야근에 야근이 이어지는 게 일상이다. 밥 먹듯 막차를 타고 퇴근한다. 하지만 바쁘지 않아도 피곤하긴 마찬가지다. 나는 여전히 일을 배우는 중이라 고객에게 들어온 주문을 직접 받아서 설계하는 일은 없다. 사무소 소장이 가르쳐준 도면을 바탕으로 투시도를 그리는 작업을 한다. 그게 골칫거리다. 좀처럼 잘했다는 말을 듣기 힘들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다. 컴퓨터 앞에서 울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방 배치를 구상하는 일도 즐기는 터라 그나마 이 일을 버텨내는 것이다. 한 시점에서 본 물체의 형태를 원근법에 따라 평면상에 그린 투영도, 점심으로 먹는 닭튀김 도시락도 힘이 된다. 오스기 씨는 맨날 같은 것만 먹네? 선배인 여직원 마스다 씨는 완전히 질린 눈치다.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나 봐. 전혀. 기름과 지방이야말로 최고다. 이걸로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한다. 그리하여 나는 활력을 되찾고 오후를 견뎌낸다. 그러나 기름과 지방에서 얻은 고에너지는 퇴근길 만원 전철에서 부대끼는 사이 바닥나버리는 모양이다. 집에 도착하면 진이 빠지고 만다. 우편함을 연다. 피자 배달 전단지와 가스요금 고지서, 그리고 이건 진절머리가 난다. 택배 서비스의 수취인 부재 통지문이 들어있다. 발송인이 누구인지는 통지문을 보지 않아도 뻔하다. 또 보냈네. 안녕하세요. 등 뒤에서 중년 여자가 은색 브리지가 섞인 갈색 머리를 풍성하게 휘날리며 말을 걸어왔다. 지금 귀가 하나 봐요. 옆집에 사는 사쿠라다 씨다. 녹색 아이섀도우와 진한 푸른색 아이라인에 핑크색 입술. 사쿠라다 씨는 요란하게 화장한다. 앞 단추를 풀어 헤친 트렌치코트 사이로 빨간색과 오렌지색의 꽃무늬 원피스가 하늘거린다. 하이힐은 금색이다. 엄청나군. 사쿠라다 씨, 오늘 밤도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화려하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사쿠라다 씨는 이제 출근하는 모양이다. 다녀오세요. 호호호. 야릇한 미소를 지은 채 멀어지는 사쿠라다 씨를 배웅했다. 신주쿠였나 이케부쿠로였나. 어쨌든 그 근처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며 내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곧장 알려주었다. 그때 명함도 받았다. 유리아라는 가명이었다. 가명이겠지? 설마 본명일 리가 없잖아. 그렇게 사쿠라다 씨는 완전히 유리아 씨로 변신해서 출근한다. 하지만 휴일 오후 연립주택 통로에서 마주치면 위아래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다. 탈색은커녕 흰머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의 사쿠라다 씨에게서 유리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숙취로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진짜 사쿠라다 씨다. 사쿠라다 씨는 몇 살쯤 됐을까? 유리아일 때는 40쯤으로 보이다가도 맨 얼굴에 트레이닝복 차림일 때는 60살로도 보인다. 수수께끼다. 나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202호는 사쿠라다 씨의 집이고 203호는 내가 사는 집이다. 202호의 불은 꺼져 있었다. 사쿠라다 씨의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다. 사쿠라다 씨는 딸과 둘이서 산다. 딸이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데다 교복을 입은 채 걷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지만 그때는 어쩌다 내가 유급 휴가를 얻은 평일 오전 중이었다. 불량해 보이지는 않았다. 유리아 씨처럼 화장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수해 보이는 여자인데 그리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같은 반에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가슴을 콕콕 찌르는 기억. 나는 한숨을 내쉬고 열쇠로 203호 문을 열었다. 일을 시작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줄었다. 일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나날. 공허하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귓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 보렴.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정한 삶이니까. 샤워하면서 기억을 떠올린다. 같은 반이었던 한 여자애를. 별표. 이시자카 마리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동급생이었다. 사쿠라다 씨의 딸처럼 이시자카도 겉보기에는 전혀 불량한 느낌이 없었다. 그저 걸핏하면 학교를 빠졌다. 이시자카는 오늘도 안 나왔군. 무단결석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도 그러려니 해서 다들 이시자카의 부재를 개의치 않았다. 등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친구들과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있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시자카는 오늘도 결석인가. 선생님의 한마디에 그 존재를 기억해냈다가 곧장 잊어버린다. 그런 여자애였다. 그러다 여름방학을 코앞에 두고 나는 별난 인연으로 이시자카와 말을 하게 되었다. 어느 저명한 건축가가 자전적인 책을 써서 출판기념으로 강연회 명목의 토크쇼가 지역의 대형 서점에서도 열리게 되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서점이었지만 막 설계사의 꿈을 꾸던 나는 그 강연회를 보러 갔다. 행사가 끝난 뒤 역사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이시자카가 서 있었다. 이시자카. 어머? 이시자카는 난처한 듯 웃었다. 가만, 이름이 뭐였더라? 무례하게도 이시자카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결석을 자주 한 데다 학교에 와도 주변에 흥미조차 없었을 것이다. 오스기. 아, 맞다. 오스기였지. 여긴 어쩐 일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이시자카는 패스트푸드점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모습으로 내게 어서 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누가 봐도 뻔하다. 아르바이트. 이시자카는 점점 거북한 듯한 표정이 되었다. 우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아르바이트 금지였다. 아르바이트 하는구나. 나도 얼버무리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학교 애들은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역의 가게를 골랐는데 대체 넌 어떻게 온 거야? 내 탓이란 건가? 어쩔 수 없었어. 아까 건축가가 말했다. 이 동네 출신이라 이곳 서점에서 강연하기로 했다고. 그 건축가 잘못이지 내 탓은 아니다. 안심해. 학교에 알릴 생각은 없으니까. 정말? 이시자카는 안도한 표정이었다. 고마워. 웃었다. 이제까지 짓고 있던 찝찝한 웃음이 아닌 환한 미소였다. 이 녀석, 이런 표정도 짓네. 응. 나는 겸연쩍은 기분이 들었다. 학교에서 이시자카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이따금 교실에 있을 때도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이 꽤 우울해 보였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표정. 다른 세계에서 잘못 섞여 들어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이시자카지, 좀 음침해 보이지 않아? 내 말이. 여자애들끼리 그런 식으로 수군대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음침한 이시자카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고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시자카 마리에는 전혀 음침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문은? 학교에는 아무 말 안 할게. 나는 일부러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그 대신에 한턱 쏴라. 협박하는 거냐? 이시자카도 보란듯이 눈을 부릅떴다. 그거 범죄라고. 이 악당 같으니. 내 농담에 농담으로 응수하는 평범한 여자애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시자카와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별표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와 몸을 박박 닦은 뒤 방으로 돌아왔다.
아까 바닥에 던져둔 채 어질러져 있던 윗도리와 바지를 주워 옷걸이에 건다. 또 그런다. 또 그러니 옷이 구겨지잖니.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때 윗도리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자그마한 종이봉투. 이게 뭐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퍼뜩 생각났다. 도시락 가게의 포인트로 받은 경품이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종이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보았다. 카드. 카네이션이 그려진 카드. 맞다. 그러고 보니 5월에는 어머니 날이 있었지. 그렇긴 한데. 별표. 일본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정하여 기념함. 끝나지 않았나. 나는 윗도리에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스케줄 수첩을 꺼내 확인했다. 그럼 그렇지.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다. 진작 날짜가 지났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인쇄된 글자를 보며 나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걸 준 거지? 열어보는 재미가 있다던 경품이 때 지난 카드라니. 도시락 가게의 그 여자도 어지간히 잠이 덜 깬 모양이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드느라 쫓겨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나는 손안에서 카드를 꾸깃꾸깃 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어머니 날이라. 별표. 초등학생 시절에는 어머니 날에 선물을 사곤 했다. 서로 용돈을 모아서 같이 사자. 여동생 마나미의 제안이었다. 나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오빠는 늘 엄마가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용돈도 넉넉하니까 돈을 더 내. 2살 아래 여동생이 그런 것까지 정해주었다. 뭘 샀더라? 기억나지 않는다. 카네이션, 꽃다발이나 손수건 같은 선물이었겠지. 엄마에게 뭘 선물할지도 마나미가 정했다. 메시지 카드도 함께 넣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그런 문장을 적은 쪽도 마나미였고 난 그저 마지막에 이름만 써넣었다. 신노스케 올림. 사실 정확히 쓰자면 마나미 올림이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시키는 대로 돈을 낸 것뿐이고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으니까. 머지않아 마나미는 같이 사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날을 잊었다. 별표. 나는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어머니날 카드를 낮은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어머니날 따위 별 의미도 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올해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연립주택 근처에는 국도가 있다. 길을 따라 패밀리 레스토랑과 쇠고기 덮밥 가게, 라면 가게,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쭉 늘어서 있다. 내키는 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집에서 밥을 해먹은 적이 없다. 가스레인지조차 거의 켜지 않는다. 냉장고에는 음료수만 넣어둔다. 솔직히 그 이상 냉장고를 채우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냉장용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일인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엉과 연근조림, 시금치와 소송채 나물, 브로콜리 겨자무침. 아 참, 나중에 재배달 신청을 해야 한다. 귀찮아 죽겠네. 일단 가장 늦은 저녁 시간대를 지정해야 하는데 갑자기 일이 밀리면 귀가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면 택배업자는 다시 헛걸음하겠지. 받는 나야 그렇다 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달해야 하는 택배업자도 성가실 터이다. 보낼 필요 없다니까. 본가에 돌아갔을 때 말도 꺼내보았다. 이런 식으로 배달된 물건을 받을 때마다 답례 문자를 보내면서 적어보기도 했다. 다 못 먹어서 상한다고. 버리게 된다니까. 아깝잖아. 사실 다 못 먹기는커녕 먹을 생각도 없다. 냉장고 안에 처박아뒀다가 다음 택배가 도착할 때마다 버린다. 이번엔 새로 받은 쪽을 처박아둔다. 별일 아니다. 교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 보관할 뿐이다. 부엌 찬장에는 용기가 쌓여간다. 그야 죄책감 때문에 마음은 쓰리다. 아깝다.
음식을 홀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억지로 채소를 먹긴 싫다. 기껏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먹고 싶다. 내 인생 아닌가.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엄마는 기어이 음식을 보내온다. 냉동했으니까 금방 상하진 않을 거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해동해서 먹으렴. 밀폐용기를 열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넌 직접 요리도 안 할 테고 채소를 챙겨 먹지도 않잖니. 뻔하지, 뭐. 엄마는 내 말 따위 안중에도 없다. 오늘 저녁은 쇠고기 덮밥으로 정했다. 점심에는 닭, 저녁에는 소밥은 고봉이고 채소는 없다. 으하하, 채소는 없다고. 누가 뭐라든 이게 나의 선택이다. 내 인생이다. 참견은 거절한다.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정하는 거야. 별표 오빠는 늘 엄마가 많이 챙겨주잖아. 마나미가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자각은 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어릴 적 나는 엄마 껌딱지였다. 밖에 나가 까불거리며 뛰다가 넘어졌어. 하고 울며 엄마를 찾았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싸움을 하면 맞았어. 라며 엄마에게 울고불고 매달렸다. 집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눈물을 터뜨리기 일수인 울보. 나는 그런 아이였다. 그런 주제의 집 안에서는 아나무인이었다. 여기부터는 내 진지야. 들어오지 마. 멋대로 거실에 깔린 러그 위를 점령한 뒤 마나미를 내쫓으려고 했다. 너 들어왔지? 가만 안 둬. 세차게 밀쳐내서 울리기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이 억지를 부리는 쪽은 나였다. 물론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마나미한테 거칠게 굴면 못 써. 저 녀석이 나빠. 아니잖아. 맞아. 아니래도 엄만 다 알아. 제멋대로인 주제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건 무서웠다. 문 앞까지 같이 가. 엄마에게 부탁하곤 했다. 그래, 알았어. 못 말린다는 듯 웃으며 내 부탁을 들어준 엄마에게 화장실 문 앞에서 거듭 애원했다. 안까지 같이 들어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아이였던 셈이다. 거기다 질투의 화신이기도 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마나미가 신나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기어이 회방을 놓았다. 엄마, 여기 와봐, 빨리빨리. 왜 그러니? 엄마가 오면 나는 씩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지롱. 나는 꽤나 무법자였다. 마나미가 불만을 품을 만하다. 오빠는 심술쟁이야. 곧잘 불평을 듣기도 했고 엄마에게 주의도 받았다. 심술 부리면 안 돼. 그런 적 없어. 나는 시치미를 뗐다. 사실은 스스로도 심술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 편히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마를 독점하고 싶었고 마나미는 눈엣가시였다. 스스로도 잘 안다. 나는 얄미운 꼬맹이였다. 거짓말하기는. 엄마는 그런 나를 다정하게 흘겨보면서 말했다. 엄만 다 알고 있단다. 나는 엄마 껌딱지였다. 언제부터 변해버린 걸까? 그래, 중학생 무렵부터다. 그 시절 나는 숨어서 몰래 먹곤 했다. 요리하는 게 취미였던 엄마는 케이크나 쿠키, 푸딩이나 젤리 같은 과자도 손수 만들어서 나와 마나미에게 먹였다. 반면 우리 집에서는 시중에 파는 과자를 먹는 게 금지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종종 어울리다 보니 그런 규칙이 상당히 느슨해지긴 했어도 패스트푸드 종류는 여전히 금지였다. 중학생이 된 뒤 하굣길에 친구들을 따라 처음으로 패스트푸드점에 갔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세트의 음료는 세이크. 전부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었다. 당시의 충격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맛있다. 아니, 그런 말로는 부족하다. 완전히 끝내주는 맛이다. 목구멍 안에서 포머네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정도였다. 물론 엄마도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직접 만들어줬다. 그것 역시 굉장히 맛있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 고유의 맛이란 게 있었다. 게다가 세이크.
기적 같은 이 음료는 대체 뭘까? 그 뒤로 나는 몰래 패스트푸드점에 드나들었다. 용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친구들과 거래도 했다. 그럭저럭 공부를 잘했던 나는 숙제를 해주는 대가로 이것저것 얻어먹었다. 수학 교과서 좀 보여주라. 데리야키 버거 사줄게. 오늘 숙제 말이지? 5쪽이나 된다고. 문장형 응용 문제도 골치 아픈데 고작 데리야키 버거로 되겠냐. 알았어. 치킨 너겟도 추가. 좋아. 초등학생 시절에는 울보였고 할 줄 아는 거라곤 공부뿐인 허약한 녀석이던 난 반에서 불량스러운 무리와도 거래했다. 독서감 상문 좀 대신 써줘. 햄버거나 치즈버거면 되지. 감상문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 단품으론 곤란해. 세트라면 모를까? 치졸하게 흥정하던 일까지도 떠올랐다. 점점 질 나쁜 아이가 되어간 셈이다. 엄마에게 들키지는 않았다. 중학생은 식욕이 왕성하니까. 오후 늦게 간식을 먹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일은 없었지만 식욕이 없는 거니? 엄마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다. 그럴 리가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별표. 쇠고기 덮밥을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옆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사쿠라다 씨의 딸도 집에 돌아온 모양이다. 한 평 남짓의 좁은 부엌의 욕실과 화장실, 3평 남짓의 방이 2개 지은 지 40년은 된 낡은 연립주택이다. 월세가 저렴해서 골랐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여도 모녀 둘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않을까? 수납 공간도 어정쩡한 벽장 하나뿐인데 여자끼리여도 숨 막힐 것 같다. 아무래도 유리아 씨는 애정이 과한 엄마처럼 보이던데. 그 딸은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별표.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야만 한다. 간절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이시자카와 말을 하게 된 그 시절부터였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실내에 휴대폰 불빛이 전멸하고 있다. 도시락을 사러 나갈 때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 틈에 착신이나 문자가 들어온 모양이다. 누굴까? 방에 불을 켜고 낮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확인한다. 엄마다. 별표. 내가 휴대폰을 가지게 된 건 중학생 시절부터다. 정확히는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갖게 되었다. 물론 유료 게임은 금지. 친구들끼리 연락할 때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나는 식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부모님에게 고분고분했다. 이따금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주의를 받는 것 말고는 규칙을 어기는 일은 없었다. 이시자카는 휴대폰이 없었다. 필요 없어. 태어난 모습이었다. 연락할 상대도 없는 걸. 친구들도? 이시자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엄마는 내 귀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장 문자를 보내왔다. 어디니? 무슨 일 있어?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걱정 안 하셔? 걱정? 이시자카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부모님은 내 걱정 같은 건 안 해. 더군다나 내가 가장 말하기 싫은 상대는 부모님이야. 어째서? 나는 물었다. 천진난만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은 날 싫어하니까. 그 대답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싫어하신다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냐? 천진난만하기는커녕 무지한 질문을 계속해댔다. 있지.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시자카는 덤덤한 투로 대답했다. 학대당하거나 그런 거야? 무지하고 무신경한 나의 질문. 맞거나 발길질 당하는 애들은 있지. 자칫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그런 짓을 당하기도 해. 그런 의미의 학대라면 없어. 그렇구나. 나는 조금 안도했다. 무신경하고 무지하고 천진한 나. 너희 아빠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녀왔다고 인사하셔?
오히려 이 시작하는 별난 질문을 해왔다. 그야 그렇지. 철도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의 귀가 시간은 대중이 없지만 한밤중에 귀가에서도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다녀왔다 라고 말씀하신다. 대개는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집은 그런 말 안 해. 안 한다고? 다녀오셨어요. 라고 내가 말해도 무시당해.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당연한 게 아니었나 보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어. 하지만 다녀오셨냐고 인사하지 않으면 엄청 혼나. 넌 누구 덕에 밥을 먹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너무하네. 오쓰기, 용도는 봐라. 이 시작하는 그렇지 않은 걸까? 우리 집은 말이야, 내역을 적으라고 시켜. 내역? 나는 다시 어안이 벙벙해졌다. 어디에 쓸지 세세하게 보고하라는 거지. 일일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나는 용돈기 입장조차 쓴 적이 없다. 아빠가 그랬어. 보고하지 않으면 돈을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이상해.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다. 이상하잖아. 이 시작하네 부모님. 그게 아빠의 방침이래. 이 시작하는 희미하게 웃었다. 여긴 내 집이다. 내 방식에 불만이라면 당장 나가. 아빠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야.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이 시작하는 말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셔? 나는 물었다. 전혀? 이 시작하는 코웃음을 쳤다. 엄만 아빠와 같은 말을 할 뿐이야. 먹여주는 이상 내가 불만을 말할 처지는 아니래. 그래도 아이를 만든 건 부모잖아. 양육은 당연한 의무인데. 나는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은 목구멍 언저리에서 멈췄다. 당연한 일. 내가 막연히 믿어온 당연한 일. 분명 그것은 이시자카의 부모님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편한 건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안 가든 성적이 어떻든 귀가가 늦든 전혀 간섭하지 않거든. 15살이 지나면 부모에게 책임은 없다. 어떤 인생을 선택할지는 내 마음이다. 그게 아빠의 방침이니까. 15살이라니. 나는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이시자카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빨리 책임을 놔버리는 게 아닌가. 이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은 내 걱정 따윈 안 해. 이시자카는 중얼거렸다. 연락 같은 건 없으니 괜찮아. 휴대폰은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통 모르겠다. 하지만 이해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나 집 나오고 싶어. 이시자카가 말했다. 괴로운 듯한 목소리였다.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싶어. 별표. 휴대폰 화면에 엄마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다. 냉장 포장해서 택배 보냈는데 오늘 받았니? 엄마는 독립한 내게 이런 식으로 자주 연락해온다. 나뿐만이 아니다. 아직 본가에 사는 마나미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다. 매일매일 눈에 띄거나 재미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첨부해 보내며 친구들처럼 문자를 주고받는다.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시자카를 알게 된 뒤 내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세상이 무너졌다. 별표. 집 나오고 싶어. 이시자카가 그 말을 다시 꺼냈을 때 나는 말했다. 예. 거짓말은 아니었다. 세수는 제대로 한 거니? 눈곱은 그대로고 치약도 턱에 묻은 채 잤니? 이런 와이셔츠 칼라가 구겨졌잖아. 손수건은 챙겼고? 아침부터 잔소리투성인 엄마에게 짜증이 났다. 날 좀 내버려둬 엄마가 성가셨다. 날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커져만 갔다. 예. 나 역시 집을 나오고 싶었다. 엄마의 간섭 없이 혼자 살아가고 싶었다. 넌 이해 못해. 이시자카는 웃었다. 이해한다니까. 나는 정색했다.
그러면서도 내심 찔렸다. 집을 나오고 싶다.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진심도 아니었다. 혼자 살아간다고? 나는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는 엄마가 깨워주고 밥도 차려준다.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다.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다. 난 그저 더러워진 옷을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기만 하면 된다. 와이셔츠도 바지도 양말도 항상 깨끗해져서 옷장 서랍으로 돌아온다. 나 혼자 살아간다고? 그런 건 내게 그저 꿈일 뿐이었다. 이시자카는 그런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정말 진짜로 이해한다니까. 나는 열을 올렸다.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시자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애쓰지 않아도 돼. 넌 대학에 가고 싶지? 응. 나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지. 아빠도 엄마도 널 소중히 여겨주실 테고. 응.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아마도. 이해하지 않아도 돼. 오스기랑 난 다르니까. 이시자카의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나는 이시자카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자란 나. 이시자카의 상처를 공유할 수조차 없는 나. 오스기랑 난 다르니까. 이시자카에게 그런 말을 듣자 강하게 내쳐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저 마음 안쪽이 쓰라렸다. 별표. 엄마가 보내온 문자. 냉장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오늘 받았니? 필요 없다고 말해도 늘 한사코 음식을 보낸 뒤 도착했는지 확인한다. 나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바라봤다. 고맙긴 하다. 그러나 지긋지긋하다. 그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고 반복된다. 나는 포장해 온 쇠고기 덮밥의 용기를 열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맛있다. 고기와 지방에 밴 짭조름한 단맛. 친숙한 맛이다. 맛있어? 입안을 가득 채우는 육즙. 최고다. 푹 익은 양파와 채소도 먹는다. 오늘 저녁은 건강식이다. 엄마도 잔소리는 못할 테지. 그러나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 왜 나는 엄마의 보살핌을 불편해하는 걸까? 어째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난 무엇에 반항하고 있는 걸까? 답을 알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이시자카를 알게 된 이후부터다. 그때부터 쭉 나는 엄마의 보살핌에서 도망칠 궁리를 해왔다. 별표. 3학년이 되었을 때 반 배정표 안에 이시자카 마리의 이름은 없었다. 이시자카 있지. 자퇴한 모양이더라. 새학기 첫날 같은 반 누군가가 말했다. 그것을 끝으로 학교 안에서 이시자카의 이름이 언급되는 일은 없었다. 이시자카가 학교를 그만뒀다. 나는 적잖이, 아니 굉장히 상처받았다. 그만둘 거면 적어도 내겐 미리 한마디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가 없다고 이시자카는 말하곤 했지만 난, 오스기랑 난 다르니까. 나는 대체 뭐였지? 이시자카에게 난 어떤 존재였을까? 나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이시자카가 등교하는 날이 아주 조금 늘었다. 뻐기려는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아르바이트가 잔뜩 들어있어서 피곤하다는 생각뿐이야. 그래도 오스기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와봤어. 이시자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신노스케, 너 이시자카랑 친하냐? 반 친구들로부터는 놀림조로 추궁을 당한 적도 많았다. 딱히 사이가 좋은 건 아닌데 가끔 말을 섞는 정도지.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시자카가 학교에 있는 날에는 누구보다도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었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요란하게 넘어진 일이든 좋아하는 건축에 관한 일이든 코미디언의 꽁트에 나온 개그 이야기든 이시자카는 생글거리며 들어주었고 소리내어 웃어주기도 했다. 친하게 지내는 세키구치가 쉬는 시간에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이시자카의 자리에 가지 못한 날은 굉장히 짜증이 났다. 신노스케,
아까 체육 시간에 어지간히도 요란하게 구르더라.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별 상관없잖아. 내버려둬. 너 건축 좋아한다며? 우리 아빠도 그쪽 계통의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던데. 지금은 아무래도 좋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주라. 오늘은 이시자카가 온 날이란 말이다. 앞에서 세 번째 창가 자리에 이시자카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고. 분명 나랑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신노스케, 어제 텔레비전에서 한 꽁트 말인데. 그래. 진짜 아무래도 좋으니까 날 이시자카의 자리에 가게 해주라. 이시자카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야, 너무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나의 성의 없는 태도가 고스란히 전해졌는지 세키구치가 미심쩍은 기색을 내비쳤다. 기분 안 좋냐? 나는 또다시 뚱하게 대꾸했다.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나 때문이야? 딩동댕동. 타임 오버. 쉬는 시간은 끝나버렸다. 나는 굵직한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뭐 잘못했냐? 세키구치는 소심한 친구였다. 당황해하고 있었다. 내 탓이야? 내가 너한테 뭔가 잘못한 거냐고. 딱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레를 씹은 듯한 얼굴로 말을 내뱉고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이시자카의 등을 바라본다. 결국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아무 짓도 안 했어, 세키구치. 내 탓은 맞지만 뻐기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스기랑 난 다르니까. 물론 다르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난 이시자카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래서였다. 내가 처한 당연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엄마가 내미는 당연한 손길을 귀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별표. 보통 나는 엄마가 보낸 문자에 곧장 답장하지 않는다. 얼마간 내버려 둔다. 그러다 늦지막이 답장을 보낸다. 택배는 아직 안 받았어. 어쩌다가. 퇴근이 늦어서. 빨리 받으렴.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주고받는 대화를 최소한으로 매듭짓고 싶어서다. 택배는 아직 못 받았어. 내일 받으려고. 이제 자야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문자를 끝내버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 난 쇠고기덮밥을 다 먹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냈다. 퇴근이 늦어서 못 받았어. 내일 받도록 할게. 이유가 뭘까? 낮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쇠고기덮밥 용기, 그 옆에 카드 한 장.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때 지난 어머니날 카드. 설마 이 카드 때문에 내 기분이 바뀐 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별표. 이시자카를 만나지 못하게 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세키구치가 집에 왔다가 현관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갔다. 졸업기념 사은회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는 어떻게 할지에 관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였다. 그 뒤 엄마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보니 한참 전에 널 만나러 온 반 친구가 있었는데. 누구? 이름은 잊어버렸네. 여자애였어. 여자애? 심장이 고동쳤다. 일부러 집에 올 만큼 친하게 이야기하던 여자애라면 짐작 가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다. 이시자카. 지금처럼 추울 때였지. 그 아이, 하얀색 코트를 입고 있었으니까.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다. 틀림없다. 겨울철에 이시자카가 걸쳤던 건 하얀색 더플코트였다. 넌 학원에 가서 집에 없었단다. 그렇게 전했더니 알겠다면서 곧장 돌아가 버리더구나. 혹시나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말도 했는데. 어째서? 내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어째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거야? 깜빡 잊어버렸지 뭐니. 가슴이 술렁술렁 물결쳤다. 잊어버렸다고? 좀 전에 세키구치가 코트를 입고선 꽤 추워하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잖니.
그 모습을 보는데 번뜩 생각이 나네. 그 여자애도 똑같이 어깨를 움츠리면서 나갔거든. 엄마는 내 심정이 어떤지 눈치채지 못한 채 태평스레 이야기를 이어갔다. 잊어버렸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안하구나. 엄마는 그리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만 깜빡해버렸네. 그럴 만도 하다. 좀 전에 새끼구치는 전화나 문자로도 충분한 한두 마디면 끝날 법한 용건을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줄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용건이란 게 기껏해야 그 정도다. 엄마가 깜빡 잊어버릴 만하다. 그저 단 한 명, 정말로 중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 찾아와 준 녀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는 모른다. 알 도리가 없었다. 그뿐이다. 그 아이, 너랑 같은 반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만나잖니? 그때 물어보면 되겠네. 학교에는 좀처럼 오지 않는 반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전화로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딱 한 사람, 휴대폰이 없는 반 친구가 있었다고. 이해는 한다. 엄마는 몰랐을 뿐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웃기지 마.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소리를 질렀다.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신노스케? 엄마는 깜짝 놀란 눈치였다. 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절대 용서 안 해. 나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힘껏 방문을 닫아버렸다. 이 시작하는 학교를 그만둔다고 내게 말하려고 와줬던 게 아닐까? 틀림없이 그랬겠지. 난 그 사실을 1년이 다 되도록 모른 채 지냈다. 엄마,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별표. 엄마의 답장은 곧장 왔다.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가능하면 챙겨 먹으렴. 군것질이나 외식만 해서는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해지잖니. 나도 답장을 보냈다. 전에 보내준 반찬도 아직 냉장고에 그대로야. 솔직하게 썼다. 아마 벌써 썩기 시작했을걸. 그럴 테지. 알고 있었네요. 엄마의 답장. 늘 밖에서 사다 먹기만 하지? 응. 나는 빈 쇠고기 덮밥 용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외식을 좋아하니까. 응, 나는 깊이 수긍했다. 엄청 좋아해. 중학생 때도 엄마 몰래 햄버거 가게에 다닐 정도였으니. 나는 놀랐다. 엄마, 알고 있었구나. 들통났었네? 빤히 보였지. 그때 너 제법 뚱뚱했잖니. 그러고 보니 중학교 시절에 나는 비교적 포동포동했다. 게다가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패스트푸드점에 틀어박혀 있는 걸 마나미가 봤다고 알려줬단다. 그 녀석 짓이었군. 나는 혀를 찼다. 비열한 밀고자 같으니.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둬. 범행 현장의 동영상도 보내줬다니까. 마나미 녀석, 탐정놀이라도 한 거냐. 들켜버렸네요.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전부 알고 있었네요. 엄마도 거듭 되풀이했다. 아, 엄마. 역시나 당신은 나에 관해서라면 늘 무엇이든 알고 있었군요.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때 지난 어머니날 카드. 알고 있다. 이시자카의 일은 엄마 탓이 아니다. 별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봄. 이시자카가 자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그 애의 집까지 찾아갔다. 이시자카는 변두리에 흐르는 운하를 따라 세워진 아파트 7층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몇 호인지까지 알고 있었다. 708호 하지만 직접 708호에 찾아가지는 않았다. 이시자카의 부모님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만큼의 용기는 없었다. 나는 아파트 밖에 있는 입구의 계단 아래에서 기다렸다. 이시자카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지도 모른다. 밤이나 돼야 돌아오겠지. 저녁 무렵부터 10시 반까지 기다렸다. 일주일 동안 나는 이시자카를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학원은 땡땡이 쳤다. 매일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대는 수상한 고등학생. 아파트 주민은 어쩐지 섬뜩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시자카와는 만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기다린 날은 일요일. 밤 11시가 지나도록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한 채 그걸로 끝이었다.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이시자카는 부모님과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그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독립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 돈을 다 모으고 나서야 학교를 그만둔 건지도 모른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고작 일주일 만에 단념하게 된 이유의 절반쯤은 이시자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데 있었다. 이시자카에게 난 어떤 존재였을까?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그래서 내게는 무엇 하나 털어놓지 않았다.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이시자카 입장에서는 무례한 스토커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단념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만약 당시 이시자카가 집까지 나를 만나러 왔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뻐기려는 게 아니다. 이시자카에게는 내가 필요했다. 그렇게 믿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잠복을 이어갔을 것이다. 당연히 학원에도 가지 않고 공부는 뒷전으로 하다가 대학 수험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됐겠지. 만약 그때 엄마에게 이시자카가 왔었다는 말을 듣고 곧장 그 애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래봤자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일 뿐이다. 고민한다 한들 의미 없는 짓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 곱씹었다. 나도 참 질척거리는 성격이란 생각이 든다. 엄마 탓이 아니다. 알고 있다. 별표. 외식할 때도 고기만 먹으면 못 써 채소도 먹어야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먹고 있어. 닭튀김 도시락에는 감자 샐러드가 딸려 있고 쇠고기 덮밥에도 양파가 들어있으니까. 정말이니? 녹색 채소를 먹어야 해. 감자 샐러드에는 오이도 들어있다고. 외식만 해서는 아무래도 골고루 먹기가 힘들잖니. 그래서 나물 반찬을 보냈단다. 네, 알겠다니까요. 낮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때 지난 어머니날 카드. 별표. 절대 용서 안 해. 그날 엄마에게 터뜨려버린 감정을 나는 마음에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악을 쓰면서 진짜 용서할 수 없었던 건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이시자카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 도움도 주지 못했던 무력한 나. 엄마 곁을 떠날 거야. 독립해서 어른이 되기만 하면 이시자카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난 그렇게 믿었다. 믿고 싶었다. 도저히 단념하기 힘들었던 나의 과거. 그랬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으면서 모른 척 해왔다. 엄마 탓이 아니다. 나 자신의 문제다. 인정하자. 여전히 나는 응석바지일 뿐인 한심한 어린애였다. 인정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별표. 어머니 날은 이미 지나버렸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돌아오는 휴일에는 엄마에게 꽃이라도 보내드리자. 이게 다 뭐니? 엄마는 곧장 문자를 보내오겠지. 어머니 날이잖아. 기가 막혀 할 터이다. 한참 지났는데. 늦어서 미안. 앞으로는 나물도 잘 챙겨 먹을게. 약속해야지. 정말로 가능하면 먹으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엄마는 기뻐해 주지 않을까? 늘 고마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카드에 인쇄될 법한 그런 말로밖에는 내 마음을 전달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말하겠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